안녕하세요. 저 한국보건사연구원 윤성명입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냐고 그러시는데 제 명함 드렸는데 명함 보면 한자 똑같습니다. 같은 학년입니다. 같은 박평윤 씨의 같은 주석자 돌림입니다. 나이도 같습니다. 한 살이 줄어서 그렇지.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우리 용산에 계신 분하고 관계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좋은 자리 불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제가 오늘 자료는 뭐 한 90쪽가량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영어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 쓰셔서 이게 녹화도 되고 그러는데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요새 연구 관련 논의가 너무나 오염이 된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가 두 개인 이유가 그렇다는 것 같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리라고. 그래서 저는 한 귀를 좀 저장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하고 실제 한국의 어떤 상황이 좀 많이 동떨어진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도 또 금방 가더라고요. 제목은 제 213차 신성장 학파 스터디 발표 자료로 이렇게 이제 써놨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쟁점 이해는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주셔서 썼고 그 밑에는 제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연금제도 개편 방안을 제가 붙였습니다. 네, 이제 연금개혁 방안 요약인데 나중에 다시 질문 뭐 이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너무나 잘 아신 출생률 0.78의 의미는 뭐냐면 1차 배움 세대 뭐 등등 저희가 태어난 세대들이 7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24만 명이 70만 명, 100만 명을 부양해야 되는데도 우리는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별 문제 없다. 세금 걷어서 주면 된다. 뭐 이런 부분. OECD 평균 따지는데 지금 우리는 평균이 아니라 더 강한 개혁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건 뭐냐면 일단 팩트 보고서를 우리가 지금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자료는 넘치고 홍수처럼 흘러다니는데 언론 보도를 마찬가지. 언론 보도 지금 진영으로 나눠져서 같은 언론사에서도 막 내용이 상반되는 내용들이 나와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연금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립적인 몇 사람이 이제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기본적인 팩트, 내용이 많을 필요도 없고 한 10장 전후로 하나의 팩트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어떤 출발점으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연금 위원회도 개혁위원회에 가면 전부 다 갖고 오는 자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 얘기하고는 그게 검증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진영에서 그 자료는 계속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게 제대로 논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연금개혁 계속 미루면 이제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탓은 없고 다 남 탓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이 정도가 아니라 공적연금을 통합 운영해야 된다는 어떤 통합 운영, 그 허문 폐진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인 빈곤율 문제는 이건 철저하게 정치권이나 전문가들이 굉장히 거짓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의 핵심은 평균의 함정이라는 거죠. 공무원 군인연금 받는 분들 얼마나 부유합니까? 배우자 사망할 때까지.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대다수는 나이 든 분들이잖아요. 대기업 출신들. 그래서 전체 우리 연령층에서도 노인 집단들이 굉장히 부유한 집단이에요. 반면에 전체 노인들 중에서 20, 30%는 진짜 우리나라 전체 연령층 중에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집단이거든요. 근데 선거 때마다 가장 처참하고 가장 좀 어려운 전체 노인의 한 20, 30% 이분들을 대표로 리어카 끄는 걸 보여주면서 모든 노인들이 그런 것처럼 자꾸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n분의 1 나눠 먹자는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노인 빈곤율 문제는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득권 유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왜곡된 자료 갖고 너무나 안 그래도 복잡한 연금 문제를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지금도 제가 혼자 지금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나 재정계산위에서 혼자 이제 계속 오늘도 주장하고 온 게 뭐냐면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공개하라는 겁니다. 저는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공개 여부가 우리 연금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적립 부채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하세요. 네네. 미적립 부채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연금제도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금제도는 급여 지급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제도 지급 방식은
Defined Benefit이라고 DB라 그래서 얼마를 부담을 했든가 얼마를 주기로 약속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8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를 10명 이상 사업장으로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험료는 3% 거두면서 연금 지급률, 소위 말한 전문 용어로 인컴 리플레이스먼트 레이트니까 소득 대체율로 70%를 보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98년 계기에서 그게 60% 내려왔고 또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40%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미적립 부채가 개념이 뭐냐면 보험료는 3%밖에 안 걷었으면서 70% 급여를 제공한다고 우리가 제도를 도입했잖아요. 그럼 70%를 지급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고금리 시대라도 보험료를 20%는 걷었어야 돼요. 근데 3%만 걷었잖아요. 그럼 17% 차이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1988년에 11회 이상 사업장들 대상이 예를 들면 뭐 200만 명이라 그러면 그 200만 명에 대해서 한 해만 88년도 한 해만 보험료를 17%를 짓게 거둔 거예요. 그게 1988년 한 해 연금제도 운영하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쌓여 있는 빚이라는 거죠. 한 해만.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 국민연금이 이미 정부가 아무리 밝히라 그래도 안 밝히는데 주기로 약속한 액수가 연금 액수가 예를 들면 2,500조라는 거예요, 이미. 88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국민연금 적립금을 900조, 1000조 갖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러는데 900조, 1000조를 갖고 있다 그래도 약속한 2,500조에서 1000조를 빼면 1,500조가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연금 주기로 이제 뭐 연금 가입한 사람들한테 안 줄 수 없잖아요. 지급하기로 약속한 총액이 예를 들면 2,500조라는 거예요. 근데 900조, 1000조밖에 없으니까 최소한 1,500조, 1,600조가 이미 약속한 지급액 대비 부족한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은 1,500조, 1,600조 부족한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죄송합니다만 사이비 전문가나 거짓을 호도하는 사람들은 900조 갖고 있는데 무슨 걱정도 팔자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미적립 부채 그러니까 미적립 부채를 꼭 이제 우린 중요한 어떤 연금 계획의 어떤 그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되는데 참고로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OECD 양국의 70%가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했어요 이미. 독일 하르츠 계획으로 2004년 도입했고 일본도 2004년 저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했고 스웨덴은 1999년에 도입했어요. 법 개정은 98년. 근데 얘들이 도입한 자동 안정 장치라는 건 뭐냐면 그 전까지 부가 방식이니 뭐 등등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쌓여있는 미적립 부채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독일은 5,000조 뭐 예를 들자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얘들 연금 계획의 본질이 뭐냐면 2004년 연금 계획을 하고서는 그 뒤부터는 미적립 부채가 더 늘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계획의 본질이야. 낸 만큼 주는 제도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연금 제도가 한 해 한 해 더 흘러갈수록 미적립 부채가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자꾸 공개하라 그러는데 일단 공무원 군인연금이 2021년 기준으로 연금 충당 부채가 1,138조 원입니다. 1,150조 원가량이 돼요. 그 다음에 사학연금 공개하라 그랬는데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어쨌든 중앙일보 우리 신선식 기자님이 이종성 의원님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개합니다. 170조입니다. 33만 명 대상의 170조에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1인당 사학연금이 사학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네, 그걸 1인으로 계산하면 아마 그게 6조인지 얼마 전후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학연금이 이미 1인당 빚진 게 주기로 약속한 액수 중에서 부족한 게 1인당 5조 6조가 돼요. 그런데 교수란 친구들이 지들 연금제도 그렇게 개판된 거 놔두고 공무원 국민연금 쪽 넘어와갖고 국민연금 더 주자 그래서 국민연금까지 망조를 들리게 한다는 거죠. 제가 특위에서도 사학연금 미적립 부채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 건 그래야 사학연금이 얼마나 골병들인지 알 거 아닙니까? 저 외에 사학연금 미적립 부채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위위원들도. 자기들 사학연금 깎자 그래서 그런 건지. 그래서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공무원 군인연금이 충당 부채가 1,138조, 사학연금 170조, 제가 국민연금 한 1,500조 미적립 부채라 그러면 그걸 2021년 우리나라 GDP 대비 미적립 부채 비율이 이미 GDP 대비 135%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 이대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개혁 안 하면 우리는 연금으로 대한민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GDP 대비 100%가 넘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더 주자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미적립 부채는 계산하는 방법도 다르고 괜히 이제 국민들한테 불신을 줄 수 있어서 공개 못 하겠다고 이러고 있거든요. 정책 당국에서. 저랑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나눌 수 있는 분들은 이 미적립 부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좀 이해하시고 우리 연금 개혁을 제대로 하냐 못 하냐는 미적립 부채 개념을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참고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연금 개혁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장관이나 대통령이 매일매일 연금 개혁 안 하면서 미적립 부채가 당시 하루에 800억씩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국민과 언론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게 연금 개혁의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2007년까지는 미적립 부채 개념을 쓰던 나라가 2007년 이후부터는 미적립 부채 개념이 금기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너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연금 정책과 사회 정책을 분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대 연금 개혁의 본질을 연금 정책과 사회 정책 분리하는 걸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연금 정책에 모든 게 다 섞여 있었어요. 정치인들이 뭐 해주고 싶은 거 국민들한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포퓰리즘 정책들 이런 걸 연금 정책에 다 넣어놨는데 1998년 세대 연금 개혁의 본질은 뭐냐면 연금 제도는 낸 만큼 받는 제도로 바꿔놓은 거예요. 거기에 어떤 포퓰리즘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고 일본도 100년 뒤에서도 1년치 지급할 돈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낸 만큼 주는 쪽으로 바꿔놨으니까. 대신 사회정책은 뭐냐면 연금정책하고 사회정책을 분리했다는 건 뭐냐면 세금 걷어서 운영하는 정책들은 철저하게 타겟팅을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취약계층 중심으로 그 국가에서 정한 내셔널 미니멈은 달성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장 큰 문제가 연금정책과 사회정책을 섞어놓고서는 아무도 모르게 헷갈리게만 해요. 그러면서 국민연금에도 소득재부의 기능이 들어있다 어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직장의 고소득자들이 연금액을 훨씬 많이 가는 쪽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게 다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분리를 안 시키려고 그래요. 분리시키면 공무원 사학군인 연금 가입자들이 더 못 갖고 가고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도 대기업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더 갖고 가는 걸 못 갖고 갈 수 있으니까. 온갖 헷갈리는 논리로 국민연금 소득재부 분배 기능이 있으니 취약 저소득층이 더 혜택 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뭐 정치인들이 잘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저는 뭐 이게 65세 이상 노인 70% 지금 앞으로 노인들이 절반까지 될 텐데 그거 뭐 70% 무조건 데모그란트로 한 나라가 이게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상자를 이미 받은 분들은 어떻게 자르냐 그냥 주는데 준다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OECD 기준으로도 빈곤한 노인이 아닌 사람들이 전체 수급자의 3분의 1입니다. 그분들한테 주긴 주는데 이제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주긴 주는데 빈곤한 노인이 아니니까 매년 사적연금은 물가연동 안 시키지 않습니까? 빈곤하지 않은 노인한테 물가연동 시켜서 더 늘리지 말고 지금 32만 원이면 죽을 때까지 32만 원만 주자는 거예요. 대신 소득인정액으로 월 202만 원 정도까지 되는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도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을 하되 절대 빈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어카금에서 폐지 없는 노인들한테는 뭐 중위소득의 30%든 장기소득 40%까지 올려주자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이상 빈곤한 노인은 일단 절대 빈곤은 벗어나게 해주자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고 이걸 잘 포장하면 저는 뭐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박사님 생각하시는 소득 인정의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지금 뭐죠? 생계급여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기초연금 선정 기준 자체가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마찬가지고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할 때도 선정 차 포함하고 집 포함하고 차나 집 같은 걸 뭐냐면 그러니까 도시 기본적으로 지금 자산 소득을 반영해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워낙 이슈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럽니다. 지금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본 공제라는 게 들어 있어요. 집은 3억까지 빼줍니다. 그다음에 예금은 2천만 원까지 빼줘요. 없는 걸 공제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액수가 많죠. 근데 노인 일자리 소득은 또 이 소득 인정에 포함이 안 되고 고용근로 차원에서 노인들도 소득 공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3억짜리 주택 공제에다가 2천만 원 은행 예금 공제에다가 그거 빼고 202만 원인데 여기 소득 인정인데 여기서도
노인 그 고령 근로 장려라 그래서 또 상당한 제가 액수는 기억 못하지만 예를 들면 한 돈 100만 원 정도는 또 소득에서 또 빼줘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거 자꾸 정부에서는 이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이론적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최대 400만 원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젊은 층들한테 제대로 얘기하면 젊은 층 분노감 느끼지 않겠어요? 최저생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데 세금 걷어서 무조건 노인한 70%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득 인정의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면 70%는 채워야 되니까 기본적인 공제를 계속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제대로 소득 인정하면 202만 원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축소된 측면도 있는데 행정당국은 아니라 그러겠지만 지금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죠? 2014년인가 언제 진영 장관하고 복지부 그다음에 그 스웨덴에 다시 사회보장부 장관이 양국의 MOU를 맺고서 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스웨덴 쪽에서 두 사람이 발표하고 우리 쪽에 두 사람이 발표했는데 제가 발표를 했거든. 우리 쪽에 한 군데는. 근데 스웨덴은 두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장관은 축사하고 하나는 오드마크 국장이 발표를 했고 하나는 전문가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오드마크 국장이 그때 굉장히 이걸 갖고서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최근에 이제 칼럼에 그 사람을 인용을 했어요. 장관이 굉장히 전문성이 좋다. 제가 그때 물어봤거든요. 스웨덴 성북동 대사관에 가서 저 사람 굉장히 전문성이 많은데 이 사람 학자 출신이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스웨덴은 그렇게 교육을 시켜갖고 다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양반이 스웨덴 총리가 됐어요. 이걸 발표했던 양반이.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쪽 군더더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말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이걸 찍으려다 자꾸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네. 이게 지금의 스웨덴 총리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글로벌 트렌드, 연금 어떤 목표, 연금의 어떤 수단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 제도, 그다음에 연금 제도를 그런 틀에서 이제 만들어야 된다.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자꾸 보여주냐면 다 무시해요, 그냥.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 갖고 있는 어떤 이상한 도구마 같은 거 갖고 죽어도 이거는 달성해야 된다. 이 주장만 하고 있는 게 한국의 지금 연금 논쟁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제도의 보편성, 급여 적절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이건 제가 만든 표인데 제가 15년 동안 써먹고 있어요. 호주 가서도 이 얘기를 했더니 결국 호주도 실토를 하더라고. 우리 기초연금 문제가 많다고. 처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더니만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제 삼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무조건 모든 사람한테 먹고 살 만큼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해보세요. 제도의 보편성이라는 게 기여형 제도에서 연금 보험료도 안 내고 10년 이상도 안 됐는데 어떻게 무조건 연금 줄 수 있어요? 국민연금으로. 그 다음에 급여 적절성도 가입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어떻게 풍족한 액수의 연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도 보편성하고 급여 적절성을 정부가 갑자기 세금 걷어갖고 준다 그러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현격하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뭐냐면 연금제도의 목표라는 게 모든 국민한테 연금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제도 도입한 이상 먹고 살 만큼 줘야 되고 이 제도가 한 세대 파티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 세대가 다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하나의 제도는 달성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낸 사람한테 어떻게 먹고 살 만큼 줍니까? 네네네. 그래서 정책 목표 모두를 충족하는 단일연금 제도는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도래할 재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그것도 시점별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웬만한 사람은 다 동의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걸 동의를 못해요. 왜 못하냐고. 세금 걷어서 주면 되지. 하나의 제도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이런 나라에서 연금정책과 사회정책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세금 걷는 사회정책은 철저하게 타겟팅해서 취약계층 위주로 주는 거. 속속제로 현 세대에 크게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대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제도 이러니까 아주 양심적인 어떤 굉장히 선진화돼서 사회가 투명하지 않는 나라들은 연금제도로 인해서 골로 간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OECD 펜션 엑스포트 미팅에 아시아 퍼시픽 에리에 15년 정도를 참여했었는데 파키스탄의 어떤 전문가가 맨날 와서 파키스탄 굉장히 문제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OECD 쪽에서 싫었나 봐요. 몇 번 오더니만 잘렸어요. 근데 그 양반 얘기가 파키스탄 우리 연금제도 얼마나 개판인지 아냐고 아주 흥분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소수의 공무원 연금들한테 주는 연금액이 GDP 대비 제 기억에 3%인가 4%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라냐 그러더라고요. 파키스탄 발표자가. 지금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제도가 이제 이게 투명한 사회가 아닌 경우는 굉장히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겉으로는 잘 된다 그러면서 속으로 빼먹을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연금개혁 어려움, 그다음에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위에서도 합의하라 그랬는데 저는 합의를 못 하겠다 그런 게 뭐냐면 소득대체 40% 유지해도 보험료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오늘 저를 통해서 정부가 내놓은 재정 추이 결과가 이번에도 시상 결과가 소득 대체를 40% 유지할 경우에도 나중에 적립별 1배를 유지하려고 하면 70년 뒤에 보험료가 예를 들면 18%라는 얘기가 있고 보험료 또 20%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니까 보험료 18% 얘기는 뭐냐면 2025년에 1년에 18%까지 올렸을 때 18% 보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0.5 나오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연금개혁을 좀 소홀히 해갖고 2030년에 일시에 올릴 때 보험료를 20% 이상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25년 동안 보험료를 1%포인트도 못 올렸는데 한 해에 9% 보험료를 18%, 20% 올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재정 추계 수치는 굉장히 낙관적인 수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에 걸쳐 올린다 그러면 보험료가 필요한 게 18%가 아니고 20%가 아닌 20%, 25%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은 다 숨겨놓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어떤 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얼마 올려야 된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시에 한 번에 모든 걸 다 올린다는 전제하에서 수치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25년 동안 1%포인트도 못 올렸는데 10년에서 걸쳐서 올린다 그러면 거기에서 2, 3%포인트가 더 올려야 되고 20년에서 걸쳐서 올린다 그러면 거기서 또 한 5%포인트를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인구 구조가 이미 배움 세대들 1차 다 은퇴를 했고 2차 배움 세대가 저 68년부터 73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이 뭐 650만 명인가 얼마 된다 그러는데 그거 한 10년 안 돼서 그 사람들 다 나가요. 그럼 24만 명이 그 많은 사람들 그냥 다 먹여 살려야 돼요. 지금 우리 얘기는 뭐냐면 세금 걷어서 주면 된다는 거예요. 지들은 25년 동안 보험료 1%포인트도 못 올리면서. 그러니까 뻔뻔하게도 이렇게 뻔뻔한 세대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머스 인덱스에서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덴마크 사례를 들려고 그러는데 핀란드, 제가 좋아하는 핀란드도 있고 스웨덴도 있고 뭐 그런데 보시면 이 중에서 제가 연금 관련해서 다 가서 봤는데 못 가본 나라가 아이슬란드를 가봤어요. 하고 싱가포르를 못 가보고 다른 나라는 다 가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나 에피소드는 노르웨이 갔다가 그때 그 뭐죠? 우토야 섬에서 그때 2011년인가 12년 때 노르웨이 친구가 총 난사해서 여름 휴가 동안에 굉장히 많이 죽었을 때 있어요. 네네. 그때 제가 노르웨이 여기 재무성 그 총리 공간 바로 그 집무실 바로 뒤쪽에 있는데 거기서 아침 10시부터 3시까지 제가 같이 세미나를 하고 발표하고 점심 얻어먹고 좀 더 일정이 제대해갖고 제가 3시 좀 넘게 나왔어요. 제가 3시 15분쯤에 총리 집무실이 있는데 지나왔는데 그로부터 5분이 안 돼서 우토야 섬에서 테러하기 전에 거기서 테러를 했어요. 말도 못한 폭발음이 나고 그 총리 그 공간이 굉장히 한 30층 정도 높은 건물인데 유리창이 다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때 제가 5분 늦게 지나왔으면 제가 여러분들 못 본 불기의 계기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굉장히 이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갔던 이유는 뭐냐면 국회 이제 그때 기초 노령연구가 국민연금 재구조 한다 그럴 때 그 북유럽 사례를 좀 제가 제대로 설명해 주고 싶어서 가서 봤어요. 그러면서 그 한 달 뒤에 한 달 반 뒤에 국회에서 이제 그 공청회가 있었을 때 제가 발언하면서 노르웨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국회의원분들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안 죽고 살아왔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아왔는지 안 죽고
살아서 왔는지 생각해 보니 이 노르웨이 뭐 이렇게 핀란드, 스웨덴 생생한 예를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제대로 전달해 드리라고 하늘이 나 살려준 것 같다 그래서 폭소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직접 가서 다 확인한 내용들이에요. 네. 이제 이걸 그러려고 했는데 뭐냐면 우리도 이걸 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덴마크 가서 덴마크 ATP의 최고 이게 실제적인 리서치 칩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자료의 맨 마지막 자료였어요. 이게 이제 자기들 덴마크를 얘기하는 건데 뭐냐니까 여기 뭐 장애물도 많고 보수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덴마크가 유럽 그 국가 중에선 노숙보장제가 굉장히 후진국이었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OECD 맨날 평균 따지고 야 우리 저 평균도 못하냐 그러고 맨날 언론에서도 없고 막 이렇게 뭐 사회복 전공자들 맨날 평균 못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덴마크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비난하든 말든 묵묵히 지들 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망가진 건 보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덴마크가 어느새 세계 3위. 예전엔 1위까지 올라갑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노숙보장 체계를 구축한 나라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국제기구로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눈치 보지 우리 실력에 맞게 우리 환경에 맞게 제가 아까 아시안 웨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길대로 제대로 가다 보면 오히려 다른 나라는 오버슈팅 했는데 오버슈팅 안 하고 우리는 얘들 내려오는 시점 맞춰서 가면 사회적 코스트 줄이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본받을 만한 동남아 국가들을 리드할 만한 노숙보장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자꾸 우리나라 전체를 구렁텅이로 보내려고 그러냐. 이 취지에서 전 이 그림 많이 활용합니다. 여기 보면 덴마크도 여기 세 번째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은 아쉽게도 48.3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은 이 머스 인덱스를 많이 인용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상당수 우리가 퇴직연금이 제대로 운용 안 돼서 이렇게 낮게 평가되는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진 네. 이거 복잡하고 뭐 이게 하여튼 호주 쪽에서 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제 뭐 어떻게 만드냐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급여 적절성, 서스테이너빌리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약간 사적 연금 쪽에 약간 오리엔티된 측면이 있어요.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 제가 한국의 퇴직연금은 반영되지 않는 수치다. 아니 반영된 게 아니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한국의 이 수치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이 제대로 작동 안 돼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적연금 전공자들은 그 얘기는 안 하고 한국연금제도가 개판에서 이렇게 났다 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네. 퇴직연금을 마저 반영하면은 수치가 올라가는 반영이 아니라 반영될 수가 없죠. 반영이 그냥 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이제 여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빈곤이 높다는 얘기만 하고 뭐 정갈 보도잖아요. 모든 방송에서는 선거 때만 되면 리어카 끄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폐지 줍는 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소리가 안 나도 가서 요 수치 보세요. 0.40요.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한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우리나라의 노인 집단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일본, 핀란드, 스웨덴, 독일, 캐나다 보면 이 숫자가 적을수록 노인 집단들의 소득 불평등이 적은 거예요. 우린 제일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라는 거예요. 요걸 교수들이나 우리나라에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다 숨기고 대한민국 노인은 가난하다 그러면서 그 끝까지 생선에 붙은 미래 세대가 먹을 생선에 붙은 뼈에 붙은 살까지 발라먹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팩트는 숨기면서 문제의 핵심은 노인 집단들의 소득이 양극화인데 양쪽에 30이 있고 잘 사는 사람 30, 못 사는 사람 30이 있다 그러면 평균 치면 중간에 몰려 있겠죠. 그 중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 이하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빈곤율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 50년 돼도 국민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 소득 대신에 뭐 먹고 사냐. 실질 소득에서 25%밖에 안 된다. 민주당 진영 대표하는 전문가들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도 대국민 사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모형에서는 계산 못한다고 배째라 그러는 게 1차 때부터 5차까지 20년 동안 그러고 있어요. 다행히 국민연금 연구원 출신의 펠로우가 국민연금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나와서 저랑 같이 공동 연구를 했어요. 1970년 기준으로 태어난 사람 기준으로 지금은 이거보다 가입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소득 1분인 예상 가입기간이 19.4년이에요. 소득 10분인은 예상 가입기간이 34년이에요. 여기에 무슨 함정이 있냐면 우리 말도 안 되는 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50년 뒤에도 27년밖에 안 된다는 그 가정은 뭐가 있냐면 지금 국민형 의무납입 연령이 만 59세로 묶여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연금 수급 연령이 2034년에 65세로 올라가잖아요. 그 의무납입 연령도 64세까지 올려줘야죠. 그걸 50년 뒤에도 만 59세로 고정됐다고 법이 안 바뀌었다고 해놓고는 민주당에서도 죄송합니다. 전 국민의힘도 많이 까요. 민주당이니 이쪽에 대변하는 학자들이 무슨 얘기냐면 50년 돼도 국민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안 되니 이거 못 먹고 산다. 소득 대체를 올리자는 거예요. 그거 대국민 사기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게요. 이 소득 10분위 계층도 이제 먹고 살만한 사람 위주로 간다는 게 뭐냐면 34년 이 사람보다 뭐냐면 15년 정도 더 가입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좋은 직장 다니기 때문에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올려주면 그거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5년 더 해주면 39년이래요. 40년 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국민 TV에서 나온 숫자예요. 이걸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김현민 교수한테도 얘기하고 특위에서도 얘기해도 왜 귀가 두 개냐는 것 같아요. 난 못 들었다. 자기들 진영 가서는 25년, 27년 얘기해요. 계속해서. 전 분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한 건 이거예요. 이게 틀렸으면 따져라 이거야. 그리고 왜 이걸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 안 해놓고 복지부도 계산 안 하고 맨날 우린 계산 못한다 그럽니까? 다 즐기는 거 아니에요. 선거 때 표도 얻으려고 10만 원씩 기초요금 더 올리려고 의도적으로 이거 책임 방기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적인 청문회로 이거 꼭 따져야 돼요. 직무유기예요. 조세의 공적 이전 또한 빈곤 감소 효과 이것도 얘기 안 해요. 우리나라 있잖아요. 노인 빈곤율 높다. 사회보장 지출 적다는 얘기만 하지. 또 칠레잖아요. 칠레 민영하는 나라예요, 이런 거. 했다가 이게 우리나라는 조세 및 공적 이전을 통한 빈곤 감소 효과가 OECD 중에서 공짜야. 지금 저 데이터가 16년 데이터잖아요. 네네. 최근 걸로는 어떻게 나오나요 혹시? 이건 이제 OECD 자료라는데 큰 차이 없어요. 정도에 조금 큰 차이가 없어요. 구조적인 게 왜냐면 우리나라 사회보장 지출의 대다수는 그 사회보험 쪽으로 지출이 돼요. 사회보험은 뭐냐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장기 가입하고 공무원 사학군인연금 혜택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 수가 없어요. 기초요금 10만 원씩 올려줘봤자 뭐가 줄어들겠어요. 공무원 300만 원, 400만 원씩 받는 그 갭이 낸 거보다 몇 배 더 받는 그 뭐냐면 다른 나라는 연금 정책으로 낸 만큼 받아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모든 연금 제도가 낸 것보다 더 몇 배 받아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쏠려 버리는 거야. 이게 왜 빈곤 개선 효과가 없냐면 그러니까 교수들이나 관료들이나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이게 밝혀지면 지들 거 내놔야 되니까 입 닫고 있는 거야. 소득비례 연금으로 바꿔야 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이제 우리 국민연금 이제 50대 연국들 대다수는 소득비례 연금으로 바꾸고 있어요. 소득비례 연금으로 운영해요. 미국 같은 나라가 이제 소득재원백인인데 소득비례 연금이 뭐냐면 우리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2015년에 공무원연금의 일부분 소득 재분배기능을 넣어놨지만 거기도 엄청난 흑막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소득비례 재분배기능을 넣어놨지만 오히려 더 모든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이 더 많이 갖고 가는 걸로 작동을 한다 그러는데 이제 소득비례연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국민연금은 가입자 전체로 봤을 때 A값이라고 있는 게 있고 B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30%를 산정할 때 20%에 해당되는 액수는 국민연금 가입한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으로 A값이라는 걸로 예를 들면 한 300만 원 된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연금급여의 절반을 산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을 산정합니다. 공무원 사학군인 연금 실제적으로 100% 소득비례 연금에 가까운 거고. 네, 고맙습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88년 도입할 때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훨씬 많았어요. 소득 재분배 기능이 75고 소득비례 부분이 25였는데 98년 개혁하면서 1대1로 만들어놔서 0.5 대 0.5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기능이 50%, 소득비례 연금이 50%입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적인 보험료가 우리 정도의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를 한 18%, 20%를 걷어야 되는데 우리가 9%를 걷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재분배 기능은 들어있다 그러지만
오래 장기간 가입한 고소득층이 훨씬 많이 갖고 가는 식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긴 하지만 보험료를 2배 더 걷어야 될 걸 안 걷다 보니 막대한 부담을 후세대에 전가시키면서 모든 계층들이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직장 다닌 사람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34년 가입하지 않습니까? 오래 가입하니까 고소득자로 훨씬 많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재분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험료를 올려야 되면 일단 이제 재정 안정을 하려고 그러면 보험료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재정 추계 해보면 18%까지만 올려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득재분배에는 50% 넣어놓으면 여기 보면 9%, 13%, 15%볼 때 이제 여기 있잖아요. 90년생, 2000년생 보면 소득이 4분의 5분의 2 같은 건 더 높은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수입비가 마이너스로 나오잖아요. 무슨 포인트냐면 이게 소득재분배 기능을 유지한 채로 우리가 재정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리면 지금까지는 후세대에다 떠넘기면서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아갔는데 자기가 낸 것보다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소득재분배 기능은 없으면 고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연금소득. 그러니까 소득재분배 그냥 유지하면 뭐냐면 원래 소득재분배 기능이 작동하려 그러면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걷어야 되는데 우리 보험료를 국제 기준으로 굉장히 낮게 걷다 보니까 지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도 고소득층도 낸 것보다 많이 갖고 가고 그걸 다 후세대. 네네. 근데 재정 안정화 조치를 취하려면 9% 보험료를 예를 들면 18%까지 2배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득재분배 기능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소득분이 4분이 5분위는 낸 거에 비해서 이렇게 20%를 적게 갖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여쭤보시면 13%를 올리거나 15%를 올리면 네. 현행 A값, B값이 있는 상태에서도 4분의 5분위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저 4번,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하면 보험료를 13% 올리고 15% 올렸을 때 낸 거보다 저만큼 적게 빨간색 있잖아요. 네. 적게 받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소득층인데. A값 있는 상태에서도. 네? A값. A값, B값이 그대로 있는 상태. 네네. A값, B값.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소득층들은 그러면 나 이 연금제도 안 할래. 그런 거. 낸 거보다도 못 받는데. 그러니까 민영화에 막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A값, B값에서는 그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의 그 국민형 급여 산식이 50% 예를 들면 600만 원 지금은 그것도 550만 원 그 연금 소득에 인정해 주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 550만 원에 대해서 보험료를 9% 내니까 보험료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낸다 그랬을 때 그 50만 원 그 50만 원을 보험료를 내는데 자기가 받는 연금은 절반만 그 보험료에 근거해서 받고 나머지 절반은 국민형 가입자 평균 소득인 한 300만 원 정도로 받다 보니까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이 1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수입비라 그러거든요. 근데 교수들은 사회보험제도니까 이거 당연해. 이거 고소득층이 받아야 이거 감내해야 돼 그러는데 저는 웃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받아들이겠어요? 잠깐만. 지금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을 하는 이유는 네. 현행 A값, B값이 있는 제2분배 기능이 작동하는 영역에서는 올릴 경우 고소득층에서 마이너스가 되니 네. 고소득층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소득비례연금을 바꿔야 예, 정치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득비례형으로 바꾸면 이 사람들이 마이너스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네네. 네. 모든 계층들이 마이너스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대신 이걸 어떤 해법을 제가 또 마련한 게 있어요.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에는 제가 해법을 다 마련했거든요. 소득비례형으로 바꾸면 이 저소득층들의 연금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지금도 못 먹고 살겠다는데 더 줄어들잖아요. 이 사람들은 50%는 고소득자가 갖다가 연금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대안으로 입법조사처 보고서 낸 건 뭐냐면 제가 굉장히 재정 안정을 부르짖지만 독일이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저기서 지금 9%에서 1990년생이 5분위가 48.7이다 그러면 저기 48.7은 소득 대체율이 48.7%라는 얘기인 건가요? 지금은 그런 의미가 뭔가요? 여기서요. 대체율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지금 아니, 숫자 전부 네. 무슨 퍼센테이지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가만히 있어보세요. 수입비라는 건 수입비로 제가 위에가 세율이고 네. 아래는 데이터 값이 수입비 같은.
수익비가 수익비 그러니까 낸 거 대비 자가 받아가는 비율.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걸 마저 지금 말씀드리면 뭐냐면 수익비라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평균 1.8배잖아요. 수익비가. 수익비가 1.8배인 이유는 보험료를 9%만 걷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 9% 한도 네, 내에서도 네, 네, 1970년생이 5분위가 지금 113.4고 네, 네, 5분위 기준. 네, 네, 네. 그다음에 지금 뭐 80년생은 67.5인데 아,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수익비가 67.5%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복잡한 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소득 대체율이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는 역사적으로 좀 70%부터 이 친구들은 70% 적용은 안 받았지만 그렇죠. 60% 적용을 받은 세대 60%는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복합적으로 지금 녹아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야. 소득 대체율 40% 고정된 게 아니라 70%짜리가 60%, 60%짜리가 50%, 50%짜리가 40%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앞선 세대들은 수입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세대는 지금 수익비가 0.5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원 내고 50원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가요? 아니 숫자 자체가 지금 80년생, 90년생, 2000년생 그러니까 이걸 수익비로는 이게 좀 설명이 안 되는데 이 표가. 아니야 이걸 예를 들면 일단은 70년생, 80년생, 90년생, 2000년생이 똑같은 제도 적용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됐고요. 네. 그러니까 수익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소득대체 70%짜리, 60%짜리, 50%짜리, 40% 내려오고 보험료도 3%부터 시작해서 9% 이걸 다 계산을 해낸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게 스테디하게 가겠지만 그 전에는 소득대체율 다르고 보험료 달리 1990년생은 9%낼 때 1분위가 수익비가 51.5%밖에 안 돼요? 어디요? 1990년생. 여기는 이 정도밖에 이 정도밖에 수익비가 50%대예요? 네? 수익비가 50%대인지 여쭤. 네. 수익비 잠깐 수익비라고 이 수치가 뭔지가 여쭤보는 건데요. 수익비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수익비가 아니라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가만히 있어 저도 좀 헷갈리네. 그런 말씀하신데 수익비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1.13배로 보면 되는 거고. 273%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요? 아, 플러스로 네.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네. 15% 올렸을 때 2000년대생이 플러스 61.4 마이너스 61.4%라는 건 낸 돈에 비해서 저거 40%밖에 못 받는데 맞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비 개념이 어쨌든 수익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이 수치가 다른 건 뭐냐면 아니 그건 네. 다 이해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네네. 이제 핀란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뒤부터 가죠. 이제 핀란드가 그림은 제가 뺐는데 원래는 얘들이 그 핀란드는 기초연금이 그러니까 2000년대 초까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균등 부분의 기초연금하고 소득비례 연금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두 부분이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2012년 전후로 균등 부분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없애버렸어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림이 좀 복잡한데 핀란드는 1990년대 초까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비중이 93% 정도 됐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핀란드가 어떻게 바꿨냐면 대단합니다. 부기록사들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43%에서 44% 떨어졌어요. 93%를. 문제는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 기초연금인 32만 원 지급하잖아요. 그걸 풀 베이직 펜션이라고 만액 기초연금 다 준다. 삭감만 하고. 93년도에 93% 정도에서 풀 베이직 펜션을 주던 핀란드 연금 제도가 10년 뒤인 2000년대 초에 우리 지금 30만 원 다 주는 풀 베이직 펜션 수급자 비율이 7.8%로 떨어졌어요. 제 얘기 전달이 됐습니까? 무지막지하게 깎아버린 거예요. 10년 동안에. 이게 복지국가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학 최고위원님 어떠세요? 제 얘기 지금 전달이 됐나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기초연금 수급자를 핀란드는 다 주는 기초연금 감액 안 하고 93%에서 7.8% 중에
다 받는 사람 비율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7.8%, 8%가 안 되게. 이런 나라예요. 어때요? 되게 급진적이에요. 그 진정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순연금이고 이게 소득비례 연금입니다. 그리고 이 내셔널 펜션이라는 기초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득비례 연금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요게 개런티 펜션이라 그래갖고 세금 걷어서 최소한 750유로 채워주는 거예요. 요 사람들은 대개 다 이민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으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요게 소득세를 다 걷는 거예요. 이만큼을 소득세로 내야 돼요. 지금 우리 국민연금 명기연금 해갖고 연금 늘어났는데 건강보험 낸다고 뭐 난리 법석이잖아요. 우린 복지국가를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내야 되는데 얘들 이만큼은 걷어가요. 연금소득에서 세금을 인컴택스를 떼는 것만 해도. 그 중에서 떨어지시면 쪽이 안 들려가지고요. 마우스를 흔들시면 아마 마우스 포인터가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그냥 네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주택수당입니다. 핀란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우리 해법 내놓으려는 것 중에 제가 하는 뭐냐면 우리나라 빈곤율의 문제는 뭐냐면 가처분 소득만 갖고 계산하잖아요. 우리 젊은 층도 퇴직연금이 안 되는 게 정산해갖고 아파트 사고 부동산 사서 버리잖아요. 근데 노인 빈곤율 산정할 때는 가처분 소득만 갖고 산정을 해요. 부동산이 아무리 많아도 포함이 안 돼요. 노인들 대다수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그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현금으로 좀 고려하자 그러면 살아야 될 집인데 그걸 뭘 고려하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핀란드가 요게 제가 핀란드를 굉장히 예를 많이 드는데 이게 주택수당이거든요. 취약계층한테는 소득비례 연금 적은 사람은 기초연금 주고 부족한 사람한테는 하우징 얼라운스로 현물 속성을 추가로 얹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노인들이 농어촌 지역에도 사는 데는 별 지장 없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들 그걸 현금화로 산산하는 데는 너무너무 복잡하고 온갖 얘기가 다 나와요. 핑계 없는 무덤처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살고 있으니까 그 집을 환산이 아니라 핀란드처럼 하우징 얼라운스였던 인카인드 베네핏, 현물 속성 급여로 추가로 얹어서 생각해보자.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노인들 상당수가 자가가 있으니까 그럼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복잡한 절차 따지지 않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획기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지 않느냐. 이건 트릭인데 그러니까 계산할 것도 없이 현재 있는 부동산 네네.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가지고 환산하는 거 얘들 하우징 얼라운스 주는 것처럼 그냥 사니까 얘들 없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하우징 얼라운스를. 우리 노인들 상당수가 70%는 집이 있잖아요. 그 현금이 없다고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계산 반영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선에서도 아주 굉장히 반대하고 진보 진영에서도 굉장히 싫어하는데 2017년에 제가 원장하고 원장실에서 한판 계속 시끄럽게 싸우고 나서 국회에서 하라 그러는데 왜 못하게 막냐 그래서 한 게 있어요. 원래 원, 투 하기로 했는데 원밖에 못했어요. 근데 저 굉장히 제가 전공이 아니니까 저를 도와준 연구원이 잘 도와줘갖고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났어요. 그래서 경사연에서 저한테 상금도 300만 원 줬습니다. 보고서 잘 썼다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알키레 포스터의 멀티 디멘저널 어프로치는 뭐냐면 우리의 알고 있는 노인 빈곤율은 가처분 소득만 고려했는데 보유 부동산 등등을 고려하면 이미 2017년에 가금복이니 뭐 등등 조사 자료 갖고 해보니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도와주는 연구자 우리 노인 빈곤율이 21% 떨어지는 거야. 그 데이터 좀 한번 나중에 파일로 보내주시고요. 아니 그 보고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국회 있잖아 입법조사처 뒤에 보고서 부록 닫아 있으니까 사이트가 그러니까 그걸 보선에서 숨기려 그래요. 그리고 투도 연구를 못하게 해요. 네. 네. 이 전달이 됐나요?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누가 부인하겠어요? 역사적으로 저기 현금보다는 인플레 심하고 그래서 다 부동산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인정을 못하겠다고 소득에서 다 빼니 많은 노인들이 과소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은 대국민 사기라는 게 그런 측면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 이제 관심 있으니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중위소득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노인 빈곤율이 과대 계상되는 게 뭐냐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국민연금보험료 9%입니다. 독일 국민연금보험료가 18.6이고 OECD 평균이 20% 정도 돼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사회보험료 내고 소득세 내고 난 가처분 소득 아니에요. 우리 사회보험료와 세금이 우리 OECD 평균 따지는데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높은 거예요. 전달됐습니까? 네, 전달. 비교가 되는 가처분 소득이 높으니 중위소득도 높을 수밖에 없고 실제보다 빈곤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노인들이 빠르게 늘어나지만 아직까지 전체 경제활동 인구 대비 노인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 OECD 평균 대비. 아무리 연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월급보다는 연금이 적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가처분 소득이 오버슈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우린 굉장히 모순 덩어리인데 최소한 전공자라면 이쪽 분야 전문가라면 이걸 밝히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부동산 포함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뭐냐면 제가 UNSCAP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셜 세이프티넷 프로젝트를 제가 총괄을 했어요. 그때 UNSCAP의 소셜 프로텍션 디파트먼트 헤드인 타타가 그 발표한 마지막 그 프로젝트 송도에서 끝난 뒤에 저녁을 먹으면서 제 영어 이름을 써니 부르더니만 난 아무리 봐도 니들 노인 빈곤율을 동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의 노인 빈곤이 이렇게 높은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써니 그러더니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국 노인들의 주택 소유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더라고요. I'm not quite sure, but about 70% 그랬더니만 한 70% 정도는 노인들이 주택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했더니 그럼 definitely your poverty rate is wrong 그러더라고요.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갖고서 노인들 빈곤 따질 때는 꼭 주택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생각 어떠세요? 제가 억지입니까? 국제기구 전문가가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인 빈곤 따지고 못 따질 때 빈곤 따질 때 주택 포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제가 이걸 쓰자는 거예요. 주택 하우징 얼라운스 개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복잡한데 제가 재정 추계 기간은 70년 너무 짧다고 80년, 100년 늘리자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재정 추계 기간이 짧을수록 보험료 낸 건 다 잡히는데 재정 추계 기간이 짧아서 연금 받을 거는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낙관적 편향으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일본이 100년 재정 추계하는 건 보험료 낸 것뿐만 아니라 받을 것까지 다 이렇게 감안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좀 더 객관적 평가 가능하다는 거죠. 캐나다 75년 너무 짧다는 얘기고, 여기는 뭐냐면 이제 EU 회원국 인구조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은 역사 간격이 아니잖아요. 좋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겁니다. 보널 교수가 굉장히 유명한 스위스 로잔네 보널 교수가 연대 양재진 교수가 그때 복지과 그 센터장 할 때 초대해갖고 제가 같이 저도 질문하고 연대 교수 식단에서 같이 밥 먹을 때 제가 OECD 발표한 자료를 이렇게 내밀었더니 다시 보자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로잔네 교수가 내 평생 이런 인구 변화는 처음 봤다면서 밥 먹다가 또 보자 그러더라고요. 이런데 우리가 평균을 따지고 앉아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네. 저보다 더 극단적인. 네. 아니, 그래서 보널 교수가 나 살다 이런 인구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앞으로 노인 될 집도 안 될지 586 세대 우리 지들 먹을 거 더 달라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는 얘기 안 하고.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위연령 변화가 우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43.7세가 2012년에 62.2세가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중위연령이 중요한 게 뭐냐. 모든 게 여기 의사결정이래. 우리 연금개혁 빨리 안 하면 이 나라 망한다는 게 그겁니다. 지금도 노인표들을 갖고 그러는데 다음 보세요. 이거 있잖아요. EU 국가들 중위연령이 2070년에 가서 48.8세예요. 43.7세에서. 이런데도 우리보다 몇 배 강한 개혁을 하고 자동안전장치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문가입니까? 아니, 아까 그러시는데 어때요?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어때요? 네? 여기서의 그 숫자 4.9 국가 증가연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 증가연도 국가별로. 증가연도. 여기 스웨덴 4.6, 핀란드 8.4, 노르웨이 7.1, 독일은 거의 없어요. 0.8이야. 프랑스 4.9.
스웨덴 6.8, 프랑스 8.4.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리 5.4. 네. 우린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도 지들 더 받겠다고 지금 온갖 팩트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보세요. 출산율 1.3에서 1.84입니다. 2070년까지. 우리 0.78 아니에요. 아니, 제가 제정신에 살겠습니까? 보여줘도 그냥 너나 신경 써, 이게. 전문가들도. 이거 저 에이징 리포트에서 가장 최근 자료 제가 이거 저 국회 입법조사 보고서에 제가 담아놨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뭐 고령화 속도 제일 높다는 거. 이제 제도 부양비 이거 2번 있는데 이제 뭐냐면 이게 그런 거예요. 국민연금 지금 24.6인데 이게 뭐 그러니까 정보를 떨어지시면 1.4잖아요. 마우스를 해주세요. 사경금은 이게 1.5야. 한 명이 1.5인데 이게 제가 칼럼에 쓴 거는 이게 중위 과정이고 저위 과정에 따르면 이게 2.4예요. 한 사람이 2.4명을 부양해야 돼요. 근데 그 대학 교수들이 한 친구들 지들 제도 이렇게 개판 만들어 놨으면 그거 고쳐야지. 왜 국민연금까지 와서 더 주자 그러면서 국민연금까지 개판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제도 부양비가 100이면 100명이 100명 하는 게 100. 한 명이 한 명 부양. 한 명이 한 명 하는 게 100. 네네. 거죠. 네. 그러면 150면 한 명이 한 명. 1.5. 한 명이 1.5명 하는 거야. 사경금 비관적 저희 축에서는 이게 2.4까지 올라가요. 이건 중위 축이라서 그러는데. 여기서 그냥 다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기 뭐죠? 3명이 한 명 부양하고 이거 지금 있잖아요. 4명이 한 명 부양하는 이 시점에서 이거 선제적으로 대응할 생각은 안 하고 더 준다는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어때요? 주변에서 연금제도 없애자고 하는 또래들 친구들이 많은데 네. 정말 공감이 돼요. 없애야 돼. 네. 아니 없애면 오히려 그동안 저 한 사람들이 저거 되는 거죠. 빨리 돌아가시는 거죠. 아니 그럼 죽여야 되는 거죠. 이제 연금 없애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여야지. 벌써 1시간밖에 1시간 지났는데 제가 빨리 20분 정도 좀 더 하겠어요. 빨리빨리 서둘러서. 여기 행정부와 그런데 국회가 기초연금 장기 지출 추이를 안 해요. 어떤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참고로 여기 2027년 28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작년에 국민연금 지출이 제 기억이 맞다면 한 30조인가 뭐 얼마 된다 그러는 것 같은데 작년에 기초연금 지출액이 20조가 넘어요. 근데 그걸 정부가 장기 추계를 안 해요. 국회도 안 하고 행정부도 안 하고. 이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진짜 이게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장기 추이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러는 노소득원에 기초연금 포함되지도 않아요. 다 빼버려요. OECD 국제 비교에서 기초연금 안 들어가요. 퇴직연금도 다 빼버리고. 이유는 이거 상위 30% 빠졌다. 퇴직연금 컴펄서리가 아니라 다 빠져 있어요. 그 수치 갖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수치 갖다가 대중들하고 정치인들한테 이거 제가 김세현 의원하고 심야 토론 나가면서 김세현 의원이 복지부 겁박해갖고 받아낸 자료 아닙니까? 이거 갖고도 지금 굉장히 지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도 복지부하고도 제가 굉장히 텐션이 있는데 김현민 교수가 대표적으로 이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쓰면 안 되느냐고. 누적 적자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2057년 기금 소진되는 거 몇 년 연장하는 거 재정안정화 방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대국민 사기쳤다고 제가 칼럼 인터뷰 내용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금 소진 시점 몇 년이 연장이 아니라 우리가 70년 재정평가를 보지 않습니까? 2018년이면 70년이 2087년 아니에요? 그때까지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라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보사연에서 다시 해보니 2022년에 2경 2,650조. 그러니까 경상가라 그래서 현재가로 따져보니까 이게 7,752조라는 거예요. 누적 적자가. 지금 뭐냐면 소득대출 50% 주장하는 민주당 쪽 전문가들은 이거는 못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철학이다. 니들이나 보여주려면 보여줘라 이거예요. 기금 소진점 몇 년 연장되는 걸 재정안정화 방안이야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거 분노감 안 느껴져요? 네? 재정안정화 방안은 이걸 보여주고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그게 재정안정화 방안이에요. 근데 우리 이건 못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정부도 그랬어요. 복지부도. 문재인 정부 쪽에서 일하는 전문가들도 이거 못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철학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 하나 예를 들게 이거 말고 이제 뭐냐면 이제 길어졌는데 그 상황이 위중함에도 공무원 연금하고 군인 연금 재정 추계 보고서는 비공개예요. 소수의 공무원들만 알고 있어요. 언론이나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예를 들게요. 2021년 기준으로 126만 명 공무원연금 재직자에 대한 공무원연금 운영 원가가 29조 6천억입니다. 근데 2021년 동안 공무원하고 국가가 부담한 액수가 14조 원 정도예요. 2021년 한 해만 15조 원 넘는 돈을 짙게 걷어서 젊은 세대, 미래 세대를 전가시켰어요. 그러면서도 공무원사에서는 얘기는 우린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2배 더 부담하고 우린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손해보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앉았어요. 재정 추계 보고서는 꽁꽁 숨기면서 이미 공무원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1138조라 그랬습니다. 그거 갖다 이건 확정된 게 아니고 장래 공무원연금 가입자나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1138조 충당부채는 걱정할 게 아니라고 기재부 인사진체에서 공식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때리고 있는 건 뭐냐면 웃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2021년 한 해만 원가가 30조라 그러면 절반도 부담 안 했어요. 48%만 부담했으니 50%를 추가로 젊은 세대, 후세대에 떠넘기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랍니까? 이건 아까 나온 거니까.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찾아냈어요, 제가 드디어. 아니 뭐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개념 뭐 있잖아요. 누적 적자는 쓰면 안 된대. 지금 있잖아요. 공적인 강화 주장하는 게. 이게 IMF 보고서예요. 2021년. 누적 적자 있잖아요. 2022년에서 2020년, 2020년에서 2040년, 2020에서 2040년, 여기는 2040년에서 2060년까지예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60년까지 본 거예요. 일로 떨어지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누적 적자가 GDP 줄어드는 거예요. 이쪽 위, 45도선 위는 더 늘어나는 거고 여기서 보면 세대이거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적 적자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상당수 국가들은 평균 에버리지 있잖아요. 별로 안 늘어나요.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충당 부채가 GDP 대비 한 135% 정도 된다고.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제가 이 개념 쓰지 말래요. 보편적이지 않다고. 근데 IMF에서 땡큐 소마치로 EU 회원국들의 연금제도 분석하면서 이걸 계산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반박 못합니다. EU 회원국들 분석하면서 IMF가 썼는데 왜 내가 쓰는 건 국제적으로 안 쓰는 개념이라고 못 쓰게 하느냐. 이 그림 이해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EU 국가들은 시간이 흘러도 지금부터 발생한 누적 적자를 다 합쳐도 GDP 대비로 세대 같은 데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동 안정 조치를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 뭐냐면 제가 이제 많이 그럴 거예요. 이제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 독일은 2~3달치밖에 지불준부금이 없이도 연금제도 부과 방식을 잘 운영한다. 우리 900조 갖고 있는데 무슨 난리 부르스냐. 윤석열 같은 저 인간이 공포 마케팅에 해서 국민들 불안하게 한다. 이렇게 저를 한 20년 동안 저를 프레임을 짜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반박이 뭐냐면 있잖아요. 요게 핀란드입니다. 보험료 24% 가까이 걷고 있어요. 요게 이제 뭐죠? 이게 아마 저기 스웨덴일 겁니다. 18.5%. 이게 독일입니다. 20% 넘어갔다 지금 18.6이에요. 이제 독일 예를 들게요. 우리 연금제도가 독일 제도가 일본 거쳐서 들어왔거든요. 독일은 지난 50년, 60년 동안 우리에 비해서 연금 보험료를 많게는 5배에서 6배 더 걷고 지금도 2배 더 걷었어요. 포인트는 독일 연금 제도는 골병이 안 들어있어요. 미적립 부채가 상당히 적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2004년부터는 자동 안정제 제를 도입해놔서 무슨 상황이라도 지속 가능해요. 우린 완전히 다른 쪽으로 보험료 3% 걷어놓고서는 독일은 2~3달치밖에 여유 자금이 없어도 잘 굴러가는데 우리도 세금 걷어서 운영하면 될 제도를 윤석열 같은 인간은 왜 저렇게 공포 마케팅을 하냐 이거예요. 얘들은 문제가 없게 제도를 바꿔놨어요. 제도 균형을 맞춰놨어요. 부담과 급여. 우리는 엄청나게 언밸런스 되게 만들어 놓고서는 독일 2~3달치밖에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일본, 중국하고 이제 이거 일본 얘기할게요. 일본은 여기 100년. 이거 제가 한중일 연금 전문가 때 일본 쪽 100년까지 주는 100년 뒤에도 1년치 줄 돈 있다는 거 일본 측 발표 자료입니다. 그리고 보면 18.3%였잖아요. 일본 관리가 제가 한국 발표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얘기가 그거예요. 당시 한국연금제도 발표했던 오늘 이건 제가 저쪽에 국민의힘 쪽에서 발표했던 건 쌤이나 청년 세대를 위해서 조심스럽게 했던 일본 관리가 저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한국은 그렇게 적게 거두면서 보험료 9% 거두면서 어떻게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우리보다 더 많이 주냐? 비결이 뭐냐고 물어봐서 제가 얼굴을 못 들었어요. 궁금하겠네요, 실제로. 아니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야, 너가 전문가냐? 니들이 나라냐? 그렇게 비꼬는 걸로. 빈곤 뭐 이런 거 그래서 다차원 아까 하면 제가 아까 있잖아요. 그 21% 떨어진다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료 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랑 자산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실제는 뭐냐면 이게 노인들을 내 집단으로 나눴을 때 가장 아주 제가 아주 처참한 집단이라는 거 있잖아요. 4분의 1. 이 집단 빼고는 전부 그 상당수 노인들이 다차원에서는 빈곤하지 않은 노인들로 분류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빈곤한 노인들이 가난하지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체 노인 중에서 예를 들면 4분의 1은 진짜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n분의 1로 기초연금 30만 원 똑같이 나눠 먹자고 맨날 전문가니 정치인들은 그러고 있다는 거죠. 돈 그렇게 써도 빈곤율이 안 떨어지는 이유. 넘어가겠습니다. 화폐전쟁 이거는 관심 있을 것 같아서 넣어놨어요. 제가 이제 뭐냐면 기재부에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숭홍빙인가 있잖아요. 예전에 많이 그랬잖아요. 여기서 미국 배움 세대가 퇴직할 때 미국이 그 돈을 조달 못해서 화폐전쟁이 일어날 거다. 제가 드는 의심은 지금이 그 시점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 이런 부분들이 이런 쪽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아닐까 조금 위험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화폐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는 했어요. 중국에서 이미.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못해서. 배움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할 무렵. 커트리 코플 교수는 아무리 지금 우리가 세운 것을 준다 그래도 이건 뭐냐면 이거 2008년 금융위기 때인데 이게 보스턴 대학의 커트리 코플 교수 전 1999년도 세계은행 월드뱅크 워크숍 때 이 양반한테 직접 만나서 우리 고민 얘기하고 그러면서 두루누리 사회본 같은 거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렇게 우리처럼 제도 운영하는 나라들은 젊은이들이 결국 다 떠나서 노인만의 나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집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냐면 제가 써놓은 게 뭐냐면 코로나 과정에서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국가 부채를 졌어요. 연방정부가. 2차 세계대전 때보다 훨씬 많은 부채를 져놨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회수해야 될까 하니까 미국 친구들이 전 세계로부터. 그 얘기는 뭐냐면 세계가 암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뜯어내야 되니까 미국이 살려면. 누군가 희생양을 삼아야 되니. 소셜 시큐리티 이쪽이 이제 가장 큰 지출 요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미국도. 그래서 이탈리아 보면 써놓은 게 뭐냐면 이탈리아는 지금 연금 보험료가 33%예요. 여기 써놓은 게 뭐냐면 유일하게 그러니까 유럽 국가 중에서 인구 구조가 굉장히 나빠요. 애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이태리가. 미래가 없다고. 여기 마리오 써놨어요. 마리오 제 아는 분의 사위예요. 삼성 밀라노 지점에 근무했던 이 친구가 자기 괜찮은 직장에서 월급 받는데 다 뜯어간다는 거예요. 연금보험료 소득세로. 그래서 이태리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으로 왔대요. 장모님한테 와서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 장모한테 마리오한테 그러라고. 마리오 너 잘못 왔다. 한국은 앞으로 더 할 거다. 빨리 다른 나라로 도망가라. 20년 정도 더 있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여 대상에 부과하면 미국이 굉장히 아까 화폐 전쟁 얘기까지 나왔는데 얘들 한 4.6% 더 거두면 되는데 우린 11.157%를 더 거둬야 되는 나라인데 태평성대로 더 주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 OECD 걸로 우리가 지금 소득세를 안 올려도 정부 재정 상태가 이렇게 안 좋다는 거 이거 OECD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고 이거 아까 그 코트리코 교수가 젊은이들 다 떠난다는 거예요. 마리오 얘기처럼 안 믿는다. 아무리 니들이 썰을 풀어도 이거 뭐죠? 이게 이게 노르웨이 같은데. 네, 노르웨이 맞습니다. 예, 노르웨이 보면 인구 구조 굉장히 좋잖아요. 얘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북해 유전에서 뭐 엄청나게 석유를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이쪽에서 기름값 올라서 되게 혜택 많이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얘들이
지금 국부펀드가 GDP의 100%가 넘는데 그 돈 안 써요. 1년에도 적자 예산을 전체에서 마이너스 5%가 안 넘어가게 굉장히 준칙에 따라서 합니다. 우리보다 인구 구조가 이렇게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후세대 부담 덜어주겠다고. 우린 무슨 배짱으로 무슨 깡으로. 인구조 세계에서 제일 나쁜 나라가 나중에 생각 없어서 주무된다고. 줌으로 가세요. 네네네. 움직이시면. 스웨덴 자동 안전 제조인데 인구 구조 굉장히 좋잖아요. 네?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얘들 소득 대체율이 18.5% 보험료가 갖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얘들이 이후에 낸 리포트에 하면 소득 대체율이 30% 초반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2배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조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뒤에도 연금 제도가 별 문제 없는 제도로 운영하는 거죠. 이거 핀란드가 약간 안 좋아요. 인구 구조가. 이거 핀란드 직접 제가 담당자로부터 가서 받은 자료예요. 이 사람이 뭐냐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하면서 자기 어릴 때 수상이 자기 아버지 친구였는데 머리 아프면 자기 집 아버지 친구가 수상이에요. 네네 자기 집에 자꾸 왔대는데 자기가 이제 차나 커피 심부름 하면서 들으면 수상이 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펜션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금학자가 됐다는 거야. 네? 그래서 관심이 있어갖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핀란드가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 우리 이렇다. 개혁해야 된다. 근데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좋잖아요. 인구 구조가. 소행성 충돌하고 네? 소행성 충돌하고 있는 그래서 이 소득 대체율도 보면 독일 저 18.6인데 40% 조금 넘어가고 EU 평균 40%. 이거 제 친구인 미카 비드룬트가 저랑 공동 연구하면서 작년 보고서에 있는 겁니다. 이게 네덜란드, 덴마크 제가 예를 들게요. 소득 대체율 60% 넘어가는데 요 노란 딱지가 다 퇴직연금이에요. 민간연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과 다른 일들을 우리가 지금 들어보시면 어때요, 우리 최 소장님? 얘네들이 노르웨이인가요? 이거요? 아니 네덜란드, 네덜란드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EU 평균, 독일. 근데 제 여기서 보여준 건 뭐냐면 상당수가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 파트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퇴직연금 다 빼고 기초금 다 떨구고 30% 40%밖에 안 되니 이러고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인데 이 그림이 뭐냐면 기초금 다 없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 덴마크 하나만 빼고 다 없앴어요. 요거 30%인데 요거 말고 저 핀란드에서 직접 여기 그 피니센터 펜션이 진짜 핀란드 연금의 중심이에요. 우리처럼 조그만 조직 센터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연금학회 회장할 때 2021년에 핀란드에서 직접 피니센터 펜션스의 넘버원이 직원들 닥달해 갖고 하루 전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니들 제도에다 우리 출산율 좀 넣어봐달라 그랬어요. 한국 수준의 출산율 1.0이잖아요. 제가 0.8을 넣어달라 그랬더니 자기들은 못한대. 1, 2하로 내려가는 걸 가정할 수가 없대. 출산율 1.0으로 가정하면 보험료가 36%가 37%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우리나라. 아, 핀란드 연금제도 우리는 지금 장난을 되게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핀란드 제도 갖고 네 출산율 변화가 장래 보험료에 어떤 변화를 갖고 오는지를 제가 계산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땡큐 소마치로 직접 해줬어요. 이건 빼박진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출산율이 1.8일 경우는 보험료가 26%, 1.4일 경우는 제가 선을 넘어오지 마세요. 1.4, 그 1.0 정도 되면 38%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거 봅니다. 이건 탑시크릿이라고, 이거 탑시크릿이라고 저기 뭐죠? 그 이즈모 리스크가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자기 내부 자료. 이 친구 5월 달에 옵니다. 한국에. 이겁니다. Fixed Retirement Age 63세, No Life Expectancy Coefficient, 베이스라인. 얘들이 지금 뭘 했냐면 핀란드도 준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했어요. 하여튼 재정 안정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뭐냐면 핀란드가 도입한 재정 안정 조치는 뭐냐면 자동 안정장치는 홍길동이라는 핀란드 사람한테 총액으로 5억을 줘요.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근데 재정 불안정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연금을 5년, 10년 더 받으면 그만큼 더 줘야 되니까 재정 불안정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핀란드가 도입한 라이프 익스펙턴시 코에피션트라는 건 뭐냐면 5억은 똑같이 주는데 연금을 10년 더 받으면 10년 곱하기 12개월 곱한 액수만큼 해서 매년 차감해서 조금 주는 거예요. 총액은 5억 주면서. 총액이 변하지 않고. 총액이 변하지 않고. 근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핀란드가 보험료가 47%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핀란드도 부가세 방식인 거죠. 아, 돈은 좀 부분 적립이에요. 부분 적립. 부분 적립. 돈은 좀 갖고 있어요. 이게 탑 시크릿이라고, 이거 뭐 저는 리얼타임으로 이게 누구도 갖고 왔지 않은 진짜 핀란드 이 친구가 헤드 디파트먼트 오브 플래닝즈입니다. 기조실장이야. 거짓말이 아닙니다. 다시 물어볼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거 저 독일 인구 구조 되게 우리보다 좋아요. 우리 같지 않잖아요? 독일 근데 눈치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좋아해요. 애들 낳았다고. 이 부모들은 이 나이 든 사람들 왜 좋아하냐고 긴장해요. 네? 코로나로 좀 빨리 죽기는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이건 메르쉐 이거 악셀 메르쉐 슈판 교수가 연금학교 세미나 때 했는데 이게 슈판 교수가 지금 발표한 자료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꿈 같은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독일 대비해서 우리 이렇게 인구 구조가 나쁜데 독일 전문가도 우리를 이렇게 걱정하는데 우리만 걱정하네요. 반발적으로 이상한 거 너무 제가 이거보다 이거 잠깐만. 그래서 그 뭐죠? 캐나다 연금제도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공식적으로는 OECD 기준은 75년을 얘들이 재정 평가를 한다 그러는데 캐나다 있잖아요. 150년 뒤거든요. 일본은 100년 뒤에서도 1년치 연금 줄 돈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캐나다 이놈들은 더 심해요. 100년 뒤에 줄 돈을 100% 갖고 있어요. 1년치가 아니라. 우리 아까부터 우리 어떠세요? 이거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금제도를 갖고 대국민 사기를 치고 특정 세대가 나라를 망국의 길로 끌고 가는지. 뭐 이거 OECD 회원국주의 70%가 연금제 도입한다는 거고 아까 네네네 핀란드가 이게 DB 제도하고 뭐 수급 연령 연동시켰다는 그런 겁니다. 이거 일본 보험료 있잖아요. 18.3 다 올렸어요 이미.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보험료를 2배를 더 부담하면서 우리보다 연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애들이 2044년에 보험료 18.3원을 내면서도 부부 둘한테 기초연금 주고 소득비례연금 남편이 받는 액수가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초연금 합치면 훨씬 많아요, 이거보다. 그래서 뭐 보면 하여튼 자산부채금은 미국은 84.7, 일본 100% 갖고 있고 캐나다 100%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구체적인 거 이거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냈던 안인데 오건호 박사랑 그렇게 안을 많이 내면서 이 안만 뺐어요. 국회 제출할 때. 그래서 엄청난 분노가 많습니다. 지금도 감정 많아요. 문재인 정부에. 요게 뭐냐면 네, 보험료 17.2%까지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니 보험료 13.5만 올리고 나머지는 핀란드식으로 기대면계수 적용하자는 거예요. OECD 파리에서 온 하이 레벨 관계자들이 제가 이거 문재인 정부가 이거 뺐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더니만 저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왜 이거 안 받았냐 그래서 기재부 과장이 뒤에 배석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고민하다가 표피리스트 정부니까. 무슨 말이에요? 앞에 시간이 없는데요. 아니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부가방식 보험료가 30%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35%까지 나왔어요. 근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게 40%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험료 17.2까지 한꺼번에 올리면 그렇게 된다. 내가 여기까지 올려야 이제 재정 안정화 조치가 되니까 보험료 이만큼 못 올리니 13.5만까지만 올리고 10년 동안 나머지는 핀란드식의 기대면계수 적용하자는 아니었어요. 선진화되는 아니었죠. 이거 하나를 말씀드려야 되겠네. 근데 제가 이제 많이 욕을 먹는 게 공적인 통합 운영이거든요. 이건 뭐 몇 분 동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공적인 통합 운영하자 그러면 이해관계자분들이 저 취지를 공적연금은 직역연금을 의미하는 네네 국민연금,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저는 통합 운영하자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중단기적 공적연금제 통합 운영 동일연금 추진입니다. 연금 통합이 아니에요. 연금 통합이 아니에요. 공무원연금 따로 있고 국민연금 따로 있고 사학연금 따로 있고 군인연금 따로 있어요. 근데 공무원 사회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린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보험료는 2배 더 부담하는데 퇴직금 못 받아서 실제로 따지면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손해다. 이번에 뻔뻔스럽게 인사혁신처에서 특이 보고를 할 때 동일한 소득자 기준 우린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15% 적게 받는다. 이 얘기했다. 아주 평생 잡혔어요. 이제 인사혁신처 사람 저한테.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니까 당신들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린 민간 대비 퇴직금을 적게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럼 좋다.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국민연금 상당 부분은 공무원이나 국민연금이나 똑같이 주는 거야. 그냥 공무원, 사경원 가입자들한테 민간하고 똑같이 100% 기초 퇴직금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공무원 사회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니까 공무원연금 보험료 18% 걷고 있고 국민연금 9% 걷고 있는데 퇴직금 적게 받는다는 얘기만 하고 예전에 안 받는다 그래서 적게 받는다는 얘기만 하고 똑같은 사용자로서 일반 민간 부분은 4.5% 부담하는데 국가는 사용자로서 9% 부담, 2배 부담한다는 얘기는 빼버리고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퇴직금 못 받는다고 맨날 떠드니 민간부보다 2배 더 부담은 4.5를 빼서 민간 대비 최대 39% 주는 퇴직금을 민간하고 똑같이 100% 맞춰주면 국가가 추가적으로 부담할 추가적인 부담은 0.58%포인트, 그러니까 1%포인트 더 안 늘어나도 민간하고 똑같은 퇴직금을 줄 수 있어요. 거기다가 공무원들이 9% 부담하니까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4.5%포인트를 더 부담하잖아요. 그건 OECD 형국들 70%가 이미 도입한 자동안정장치 개념으로 추가적인 재정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게 공무원들한테는 4.5%에 해당되는 만큼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더 주겠다는 거예요. 연금을. 퇴직금 다 주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얘기한 게 우리 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퇴직금 못 받아서 손해본다 그랬잖아요. 퇴직금 다 줘요? 자기들이 더 부담하는 만큼 더 줘요? 그런데도 반대하면 흑막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통합운영은? 통합이 아닙니다. 별도 제도를 운영하면서 100% 클리어하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거는 그 직장인과 회사가 4.5, 4.5, 9% 내는 거를 공무원도 그렇게 하죠. 네네네네. 그리고 퇴직금 100% 다 주고 공무원 자신이 4.5% 더 부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더 주겠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이걸 못 받겠다 그러면 여태까지 공무원 사회가 다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전달이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독일, 일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답변 드릴게요.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분들 거짓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더 그러면 진짜 국제적으로 창피 주겠다고 경고합니다. 그 대표적인 거짓말이 독일하고 일본이 지급보장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대국민 사기입니다. 지급보장 없어요. 일본 예를 들면 일본은 뭐냐면 우리 일본 연금 제도가 1985년 일본 연금 제도가 둘을 쪼갰어요. A하고 B 있던 걸 쪼개서 A가 기초연금인 국민연금, B가 소득비례연금, 후생연금이에요. 근데 일본 연금 제도는 기초연금이든 소득비례연금이든 다 보험료를 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고령화가 진전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재원을 처음에는 다 보험료 수입으로만 하다가 모자라서 2008년 이전까지는 세금을 3분의 1 넣었어요. 그게 모자라서 2009년 이후는 세금을 50%를 넣고 있어요. 기초연금인 국민연금에다가. 근데 이게 얼마나 호도되고 있습니까? 우린 기초연금 100% 세금 걷고 있잖아요. 일본은 지금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인데 50%를 아직도 자기들 보험료를 내만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 면에서 일본 제도도 완전히 호도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연금마저도 그 사람들은 보험료를 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수급자가 많아져서 부족하니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은 뭐냐면 독일이 제도 균형을 맞췄다는 건 뭐냐면 우리 연금제도 독일 비스마르크 연금제도입니다. 70% 소득 대체율이. 근데 걔들이 과거에 50년, 60년 동안 보험료를 우리보다 많게는 5배, 6배를 더 부담해오고 지금도 2배를 더 부담하고 있어요. 어떤 제도 하나를 놓고 봤을 때 걔들은 연금제도 골병이 별로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미적립 부채가 별로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보험료를 굉장히 빨리 올잖아요. 18.3%로. 근데 우리는 미적립 부채도 공개 못하겠다 그러면서 부채, 이게 제도에 녹아있는 부채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균형 맞췄다는 건 뭐냐면 낸 만큼 받는 쪽으로 일단 제도는 맞춰놨어요. 우리 정도 지급하면서 보험료를 2배 이상 거두니까.
거기에다 그게 균형을 맞춘 거고 또 하나는 얘들은 2004년부터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서 출산율이 떨어지거나 경제 성장이 떨어지거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그만큼 재정 불안정 요인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수급자를 포함해서 매년 서스테이너빌리티 팩터 지속 가능성 계수를 도입해서 자동으로 수급자까지 포함해서 연금 조정해 버려요. 지속 가능하게.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나 전문가들이 국민들한테 사기치는 건 걔들은 두세 달치밖에 돈이 없으면서도 잘 운영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중요해서 그럽니다. 다른 독일은 지금의 연금 지출액의 30-40%를 세금 투입하고 있다. 우리도 보험료 15%, 18% 올리는 게 힘드니 보험료는 12% 정도 얻고 나머지는 세금 넣자고 그러고 있어요. 특히 민주당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그것도 사기입니다. 뭐냐면 독일은 연금제도 도입 역사가 100년이 넘었어요. 과거의 부가 방식으로 우리보다 훨씬 부담을 많이 했다 그러지만 쌓인 부채가 많을 거 아니에요. 미적립 부채. 그 사람들이 지금 연금 수급자가 돼서 연금을 받고 있어요. 낸 거보다 더 많이 받는 수급자들이 많아요.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세금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사회정책 속성으로 장애인 저소득 노인한테 기초연금을 도입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세금 넣어야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출산 크레딧 주는 거, 우리는 출산 크레딧 연금 받을 때 주는 걸 걔들은 먼저 세금을 넣어요. 걔들의 세금이라는 건 사전적 이미 발생한 걸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대한 연금 부채를, 미적립 부채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 우리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보험료 올리기 어려우니 보험료는 일부만 올리고 지금의 경제활동 인구들한테도 세금을 넣자는 거예요. 보험료 부담 짓게 하려고. 짧은 시간인데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걔들이 세금 넣는 거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걔들은 이미 발생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만 우리는 발생 안 되고 당해년도 연금제도 굴리는데 보험료 짓게 넣으려고 세금을 넣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후세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2003 1차 재정기산부터 지금 5차까지 다 참여를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맡은 게 공교롭게 다 재정안정화 방안입니다. 1차 끝나고 나서 우리 문용필 박사가 지금 복지부 장관 했던 문용필 박사 있잖아요. 1차 끝나고 나서 우리 2차 재정계산 2008년 할 때는 반드시 자동안정화에 넣자 그랬어요. 우리가 도원 결의를 했어요. 근데 2008년에 또 제발 복지부에서 3차 때 우리 할 테니 이번에 넘어가자고. 왜냐면 2007년에 연금 계획했으니까 너무 피로감이 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저항하다 양평에서 1박 2일 할 때 그럼 4차 때 보자 했는데 3차 때는 얘기 딱 한 번 나오더니만 기초연금 진영장관만 쫓아내고 그럴 때 아니 없던 일을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자동안정장치 꺼내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혼자 제가 떠들고 있어요. 어느 위원도 동조 안 해요. 답이 되셨나? 그래서 OECD 연국들 아까 제가 인구구조 이런 걸 많이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몇 배 더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보여주고 제가 발제를 해도 전문가는 재정계산위원이든 특위위원이든 꿈쩍을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OECD 노인빈곤이 높다는 얘기만 하고 OECD 평균만 따지고 제 답변이 되는지 모르. 20년 전부터 전 도입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게 연금 개혁하려면 그 가장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내용 많을 필요도 없이 팩트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걸 갖고 출발하자. 그게 제일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투명하게. 그러니까 정부도 개혁 의지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미적립 부채도 발표하고 저 노인빈곤을 저 같은 경우 얘기하는 그것도 하고 자기들 생각이 다르면 얘기하고 그거 갖고 디베이트를 붙은 뒤에 나중에 개편 방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건 다 숨기고 없다 그러놓고서는 안부터 들고 싸워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나겠죠. 출발점이 다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국제 기준 다루는 걸 어떻게 비교 가능하겠냐. 근데 이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다른 나라잖아요. 부동산 거의 다 갖고 있죠. 젊은 층도. 영끌이라 그래갖고 다 빚내서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지표는 아니라도 최소한 보조지표로는 이런 걸 만들어 쓰자는 거예요. 네? 보조지표로. 보조지표도 못 만드냐 이게요. 워낙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념적으로 왜곡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국제기준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저 중위소득 기준의 어떤 빈곤율을 따질 때 OECD가 서제스트하는 건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중위소득 40%, 50%, 60%예요. 그 중에서 니들 실적에 맞는 기준을 쓰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50% 쓰고 있거든요. 이웃과도 60% 써요. 허머지니아 동질적인 사회라서.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 최고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OECD가 40, 50, 60을 쓰라 그랬는데 아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중위소득이 우리가 높잖아요. 그거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40%를 써보자 이거예요. 그런 기준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유들이가 많은데 죽어도 우리는 50% 써야 되고 다른 건 하나도 인정 못하고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되지도 못할 50% 쓰면서 노인빈곤을 높다고만 하면 어쩔 거냐. 그러니까 40%라도 우리 쓰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40%에 맞춰서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정책을 펴면 훨씬 효과적일 거 아니겠어요. 그걸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득세 분배 상식이 없으면 다수를 차지하는 저소득자연금이 크게 줄어요. 70만 원 받을 사람이 40만 원 됩니다. 이거 중요한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제가 답을 못했는데 보시면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 낸 보고서를 제가 사이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독일도 이런 식으로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 빌트인 스테빌라이저에서 자동 안정은 되지만 소득 비례 연금에다 자동 안정 장치 개념이 도입되다 보니까 중간이나 저소득 연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노인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독일이 일단 사회 정책적인 제도 도입한 게 저소득 노인하고 장애인한테 기초연금을 도입한 거예요. 근데 얘들이 추가적으로 무슨 제도를 도입했냐면 저도 그 독일 법정연금이 소득비례연금에 35년 이상 성실 가입한 사람은 지금 자동안정장치로 나오는 소득비례연금 액수보다 더 많이 주는 걸 최근에 도입했어요. 어떤 사람한테 얘기해요? 저소득 저소득이 우리로 치면 35년? 중위소득 이하 있잖아요.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예를 들면 35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이 연금액이 낮다 그럴 때는 아까 얘기는 사회정책적인 기초연금 있잖아요. 세금 걷어서 그거보다 더 많이 주는 제도를 법정 소득비례연금, 우리로 치면 국민연금 제도 내에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득비례연금을 바꾸면 여기 질문처럼 연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성실한 가입한 저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우린 당장 35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한 25년 정도로 서제스트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연금을 더 주자는 거예요. 지급률이 더 준다는 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우리 지급률이 1.0으로 떨어지거든요. 40년 곱하면 40% 소득 대체율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실 가입한 저소득 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를 50%도 주자는 거예요. 제가 이미 안으로 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뭐냐면 그 더 주는 걸 국민연금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세금 걷어서 주라는 거예요. 전달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비례연금으로 가입해서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액이 소득비례연금으로 나서 굉장히 적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보다 더 많은 액수, 권리로서 더 많이 주자는 거예요. 재정 안정을 제가 굉장히 부르짖지만 그건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꾸면서 중간 이상 고소득층들은 올해 실제 자기 소득에 근접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장기 가입하면 그걸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게 한국적 의미에서 사회정책적 개념을 투입한다는 겁니다. 핀란드는 소득 대체율 56.6%. 이것도 뭐냐면 얘들의 지금 급여 승률이 1.5입니다. 그럼 56.6이면 60이에요. 근데 얘들이 아까 말씀드린 Life Expectancy Coefficient를 적용하면 장기적으로 얘들 소득 대체율이 44.3으로 떨어집니다. 이거보다 훨씬 떨어져요. 아니 저는 뭐 핀란드 이메일을 주고받으니까 근데 여기서 56.6 근데 얘들이 그 정도를 받기 위해서 지금 보험료를 24.4%를 내고 있고 핀란드가 커먼 펜션입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일반 국민이랑. 근데 공무원연금은 급여 승률 1.5, 소득 대체율 60%입니다. 40년 기준으로. 걔들이 공무원연금 보험료가 28%예요. 우리는 지금 공무원연금이 2035년대에 1.7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연금이 얼마나 개판인지 알겠죠. 근데 핀란드가 뭐 56.6 얼마 나오는 게 뭐냐면 핀란드는 Life Expectancy Coefficient 개념을 통해서 준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했지만 대신 핀란드가 추가적인 보완 조치 도입한 건 뭐냐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수급 연령을 뒤로 연장시키고 그만큼 더 일을 할 수 있게 노동시장을
바꿔가는 거예요. 전달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소득 대체율이 44.3으로 떨어지는데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해 놓고 2차적으로는 노동시장 개편을 통해서 더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더 일해서 그만큼 더 가입하게 해서 그 소득 대체를 유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한 거 없어요. 국민연금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무슨 사회정책으로 다 채웁니까? 다 재정인데 아니요. 독일은 18.3%, 18.6% 보험료를 내면서 독일 평균액이 우리보다 훨씬 소득이 많잖아요. 평균 연금액이 1,300유로밖에 안 돼요. 아니, 1,000유로밖에 안 돼요. 네, 1,000유로밖에 안 돼요. 독일이 역사적으로 우리보다 5배, 6배 더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소득비례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연금액이 몇 년 전까지 950유로입니다. 한 130만 원, 14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일본 공무원연금 장기적으로 17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무슨 사회정책으로 다 채웁니까? 다 재정인데 이건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고 하니까 소득비례형으로 바꾸자는 건 뭐냐면 아까 고소득층들 같은 경우는 34년 가입할 수 있고 의무납입 연령 5년 트면 40년 가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실질 소득 대체율이 40%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입기간 늘리면. 더 중요한 건 공무원들이 그동안 박봉이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연금 조정 소득이 860만 원까지 연금 인정해줘요. 소득에서. 국민연금은 지난 5년 전까지 국민연금에서 인정해준 소득이 500만 원도 안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50% 뜯겨가고 자기가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500만 원 절반밖에 인정 안 해주니까 연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에서 인정해주는 소득을 공무원연금처럼 860만 원만 인정해줘도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꾸고 의무납입 5년 연장시키면 국민연금 액수는 중간 이상 고소득층은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퇴직연금이 이제 보험료 8.33%예요. 국민연금 보험료 9%인데 국민연금 9% 내면서 42.5도 적다 그러면서 퇴직연금 보험료 비슷한 8.33 내는 게 소득 대체율 15%도 안 나오는 건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해요. 경영학과, 경제학과 교수든 사회복지학과 교수든 누구도 얘기 안 해요. 아까 제가 덴마크 네덜란드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절반 이상이 퇴직연금이라고. 그들 나라는 민간에서 운용하는 걸로 그만큼 노후소득을 확보하는데 우린 사용자가 국민연금의 2배를 부담하는 게 노후소득으로 안 들어오는데도 누구도 문제 삼지를 않는다는 거죠. 국민연금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꾸고 적용소득 올려주고 가입기간 늘리고 거기다 퇴직연금 합쳐주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은 연금 액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 전략을 어떻게 잘 끝나면 전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정치적 의지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 의지와 연동된 이게 하나의 이제 지금 한국 사회 자체가 보수 정부가 집권하면 진보가 막 이렇게 이렇게 뭐 반대하는 거고 진보 정부가 집권해도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그랬어요. 노무현 정부 때 막 조중동 매경 환경이 막 그때 협공을 당한 거죠 완전히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래서 한국의 시민사회 수준이 그냥 이렇다고 봐요. 그걸 그냥 약간 이제 뜯어먹는 거가 재미 붙인 세력으로 봐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제주껏 어떻게 돌파할 건지는 정치적 의지와 정치 전략과 그다음에 그 이제 지지율의 여러 가지 협공. 그래서 뭐 언론의 수준도 그냥 그 모양 그 꼴인 거고 나라의 수준이 그 모양 그 꼴인 건데 그냥 감당하고 갈 거냐 말 거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요. 나머지는 다 디테일한 일이다. 디테일하게 뭐 무슨 이렇게 이러저런 뭐 그걸 법제화하거나 뭐 공개하냐 마냐는 이제 의미 있는 거긴 한데 부차적인 거다 제 생각에 이상입니다.